51페이지 53번부터 자 15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51페이지 53번부터 15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주철에서 어떤 물체에 진동을 줄 때 그 진동의 에너지가 그 물체에 흡수되어 점차 약화하며 정지하게 되는 것과 같이 물체가 진동을 흡수하여서 그 진동을 줄여주는 그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감쇄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기계를 어디 싣고 가거나 이럴 때 이 감쇄능이 우수한 그런 그 재료를 쓰면은, 즉 주철 같은 것을 쓰면은 진동이 약화되면 진동으로 인한 그런 어떤 파괴라든지 그 정밀도가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주철에서 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감쇄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성 없어 의약품, 식품 등 포장용 튜브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금속으로 탈색 효과가 우수하며 비중이 약 7.3인 금속을 해놨는데 요게 주석입니다. 요즘은 뭐 그냥 그 석유화학 제품으로서 뭐 치약이나 의약품 그 포장 용기로 쓰는데 전에는 이렇게 금속, 주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속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도 탈색 효과, 상대방하고 상대 그 금속과 합금을 했을 때 상대방의 다른 금속의 색깔을 빼앗아 버리는 탈색 효과가 가장 큰 원소가 주석이고요. 그 다음이 니켈입니다. 자, 우리 니켈 합금이 탈색 효과가 얼마나 우수한지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봅시다. 그 동전은요, 구리가 한 75% 정도 함유되어 있고 니켈이 25%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켈의 탈색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구리의 황금색 구리의 색깔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보세요. 흰색이죠. 니켈의 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색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니켈보다도 탈색 효과가 더 우수한 금속이 주석이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54번 비중 7.14 용융점 419도씨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조밀 육방 격자로 많이 쓰이는 것은 아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밀 육방 격자는 어떻게 한번 외워보는 게 좋다 이랬습니까?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이렇게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연은요 녹는 점도 419도씨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중은 7.14고요. 대표적인 조밀 육방 격자 금속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울산에 가면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아연 재련을 하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는 아연만 재련하는 게 아니고 구리나 금이나 이런 것도 그 부산물로서 많이 나오고 작년에는 모두 지금 거기에서 이제 않는 그 고려 아연이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전구체, 그 다음에 그 동박, 얇은 동박, 그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요. 또 이제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는 니켈 재련소도 올해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려아연이 요 포항에 가까운 울산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2차 전지도 많이 이제 그 분야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연 재련소가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적인 재련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합시다. 자, 특수원소 첨가하여 제조한 합금강 중 특히 크롬 첨가하여 나타나는 효과는 이 크롬은요 단단한 탄화물을 많이 만듭니다. 탄소와 결합해
탄화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네마모성,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에는 크롬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네마모성, 내식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크롬 첨가하면 결정립을 또 미세화하니까 강도가 증가되고 뜨임 치성을 방지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 자체가 뜨임 치성을 방지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정대한다는 것은 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 정대. 요거는 문제가 어떤데, 요런 데는 조금 좀, 뜨임치성 정대한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지도 조금 그렇습니다. 요 니켈 크롬강은 뜨임치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브덴이, 명실상부하게 몰리브덴을 첨가하면 뜨임치성을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정립이 성장하면은 안 되거든요. 미시화해야 됩니다. 전기 특성이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닙니다. 전기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런 걸 잘 알아두세요. 요거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FEC. 왜냐하면 FEC 상태도가 있고 FE, FE3C 상태, 평형 상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나면 상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마 저번에 열 처리할 때인가 어디 한번 열 처리나 금속 재료 하는 데는 FEC, FE3C 평형 상태도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이 상태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FE, FE3C 평형 상태도입니다. 요거는 준안전계라고 합니다. 왜 준안전계라고 하느냐면 FE3C가 이게 단단하지만은 충격을 받거나 열에 대한 충격을 받으면 이게 분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계가 아니고 준안전계라고 합니다. 이 FE3C가 분해가 되어버리면 FE3는 철로 들어가고 C만 남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FEC 상태도입니다. 요거는 안전계가 되겠습니다. 안전계. 요거는 그 상태도의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FE, FE3C는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요거는 안전계고, 이는 왜 준안전계라고 그랬죠? FE3C가 충격이나 한 1150도 열을 받으면은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쨌든 FEC, FE, FE3C 평형 상태도에서 자기 변태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A0 변태는 자, 금속과 나무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시멘타이트라기도 하고 FE3C라고 하는데, 요거는 A0로 표시합니다. 여기 210도씨고요. A2 변태는 순철 알파철의 자기 변태이며 768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강에 함유될 때 상온매짐, 매짐은 우리말입니다. 요걸 상온매짐 또는 저온치성요, 한자도 요거도 같은 뜻이 됩니다. 상온매짐, 저온치성 요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불량을 초래하는 거, 이건 안 좋습니다. 탄소광에서 이런 결함을 유발하는 원소는 뭐냐면 인이 되겠습니다. 황은 반대로 적열매짐, 그 다음에 고온치성, 고온매짐, 고온치성 일으키는 원소는 황입니다. 또는 이걸 적열매짐, 적열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강에서는 이는 상온매짐이고 황은 고온매짐인데 청열매짐이라고 있습니다. blue shortness, 청색을 불꽃을 튀면서 이제 매짐이라는데, 요거는 200 내지 강 재료를 가지고 우리 가공하다 보면 200 내지 300도씨는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이 올라갈 때 거기에서 파란 불꽃을 내면서 충격 강도 값이 이게 굉장히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200 내지 300도씨 부근에서 그 불꽃을 내면서 인장 강도 경도가 상온에서의 값보다 크게 돼요. 변형과 수축이 감사해 열리게 된다 하면 작게진다. 즉 청열 매짐은 200 내지 300도씨에서 파란 산화 피막이 표면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56번 구리를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분말상 구리에
약 10% 주석 가루 또 2%의 흑연 가루를 혼합했습니다. 거기에다 윤활제하고 휘발성 물질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갑성용해서 열을 가해서 덩어리로 만든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결 베어링 합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오일리스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일리스 베어링 그 본래 베어링은 그 축이 돌아가는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어링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오일리스 베어링은요 여기에 이제 소결 베어링인데 오일리스 베어링은 구리, 주석, 흑연 분말을 혼합한다고 그랬잖아요. 덩어리로 만든 후에 가열하고 윤활유도 그 안에 이제 다공성 물질이잖아요. 침투시켜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놨는데 이 소결한 베어링 합금은 이제 축에 넣어서 돌릴 때 회전하면서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윤활유가 쫙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 오일을 공급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스위치를 끄면은 이 베어링이 나중에 멈출 때는 밖에 나와 있던 그 윤활유나 이런 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일리스 베어링은 윤활유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일리스 베어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비행기 재료용 두랄루민, 이건 알루미늄 합금이죠. 이거 관계없는 합금인 것을 내놨습니다. 두랄루민은 용체화 처리를 합니다. 상온 CO 처리,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단조 경화 합금이 아닙니다. 요거는 용체화 처리를 하고 CO 경화하는 것이 단조 경화, 단조에서 경화한 합금이 아닙니다. CO 경화, 석출 경화하여 강도 경도 정대하여 CO 경화는 또 상온 CO와 자연 CO가 있습니다. 그래서 CO 경화하는 합금은 반드시 용체화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조 경화 합금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52페이지 57번 비철금속 합금 중 CO 경화, CO 경화를 딴 말로는 여기서는 그냥 한자로 CO 경화라 했는데 석출 경화, 석출 경화성이 있는 것은 내었습니다. 석출 경화. 그거는 뭐냐면 두랄루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또 가에 실루민이 있죠. 계량화 원소 나트륨 첨가한 실루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러냐면 알시나 실, 나트륨은 한 0.01에서 한 0.1% 정도 아주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량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시나 실, 기계 부품용으로 이용되는 육사왕동, 6하고 4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육사왕동, 60, 40도 마찬가지고 이 육사왕동을 문점 메탈이랍니다. 그럼 여기에 또 나와 있는 알팍스는 뭐냐면 이거는 실루민의 다른 이름입니다. 알팍스는 실루민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습니다. 항공기 재료 두랄루민은 제가 요거 몇 번이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구마망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CO 경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CO 경화를 우리는 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석출 경화라고 한다. A 금속, B 금속을 완전히 고용합니다. 이게 용체화 처리입니다. A 금속, B 금속 완전 고용 후 이게 용체화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온까지 급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상온이나 그러니까 이제 과포화됐다는 게 뭐냐면은 A, B 금속을 녹였을 때 이게 액체 상태에서 잘 섞어두면 넓은 공간에서 자기들 편안하게 잘 섞여 있습니다. 이걸 용체화 처리합니다. 이 용체화된 금속을 상온까지 급냉을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자기들이 차지하는 구역이 좁아집니다. 고체가 되면. 그래서 굉장히 비죽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불편한 상태가 됐어요. 이게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것을 시간이 가도록 놔두면 계절이 변하면서 땀처럼 삐져나와서 이렇게 표면을 경화해서 이걸 CO 경화를 하고 또는 이게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기 때문에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또 아니면 이게 지금 바로 써야 되겠다 싶으면은 자 지금 1월 달에 이런 두랄루민 재료를 만들었다. 근데 2월 달에 써야 되겠다. 이러는 경우 같으면 온도를 한 100몇 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CO 경화, 석출 경화가 됩니다.
그냥 겨울에 만들었는 걸 그냥 그게 이제 인공 CO 고요. 겨울에 만든 재료를 저 여름까지 두면은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여름에 더우면 땀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땀처럼 이렇게 표면에 나와서 이게 그 자리를 잡고 굳어집니다. 이걸 자연 CO라고 합니다. 그래서 CO 경화는 석출 경화와 같은 말이고 요거는 또 인공 CO와 자연 CO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CO 경화가 되면은 경도, 인장 강도, 탄성 한도, 전기 저항 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여기 있죠. 알루미늄이 주축이 많아요. 알루미늄 구리, 알루미늄 은, 구리, 베릴륨 이런 것들이 이제 CO 경화 합금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인공 CO 또 나왔네요. 상온보다도 높은 온도 약 100 내지 200도씨로 높여 CO 처리하는 방법이고 상온 CO는 내추럴 에이징 이건 상온에서 행하는 CO입니다. 그 다음에 저용융점 합금 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금속 원소인 것은 저용융점 합금이란 납땜 합금에 쓰이는데 용융온도가 주석이 232도입니다. 주석에다가 다른 원소들을 섞어서 이제 저용융점 합금을 만드는데 주석이 232도인데 여기에 텅스텐은 말이죠. 3400도입니다. 이거는 이 원소는 저용융점 합금이 안됩니다. 비스무트나 인지움이나 납 같은 것은 주석에 함유되면 저용융점 합금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용융점 합금의 기준이 되는 약 232도입니다. 주석은. 비스무트 용융온도는 271도, 인지움 용융온도는 156도씨입니다. 이런 게 합치면 낮은 온도에서 이제 용융한다. 그래서 저용융점 합금이란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니켈, 마그네슘, 구리, 알루미늄에 구리, 니켈, 마그네슘, 구리 등을 첨가한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으로 내연기관, 피스톤, 공냉 실린더 헤더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합금 명칭은 Y 합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알구니마Y. 자, 알구니마Y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시험 치려면 좀 아는 게 안 좋습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요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알구니마와이 요런 식으로 좀 외워주세요. 요 위하고 순서는 좀 달라졌지만 요런 식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이 진유납이라고 하는데 진유납 이것도 쉽게 말하면 진유라는 말 많이 하는데 뭐 이게 사실은 신주라고도 많이 하고 이게 지금 이게 한자는 한자인데 일본식 한자인 것 같아요. 진유납이라고 하며 구리 아연합금입니다. 구리 아연합금이 황동인데 이걸 황동을 우리 현장에서 신주라고도 많이 하고 진유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마 일본식 한자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황동에다가 진유, 납을 첨가한 걸 말합니다. 진유납이라고 하며 구리 아연 합금으로 그 융점이 약 820 내지 935도씨인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구리 아연 황동에 납이 들어가서 이걸 황동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한자로 진유납이라고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황동납, 황동의 주조성, 절삭성 개선을 위해 약 1% 납 첨가하는 겁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요 납이 있지요. 황동에 아연이 들어가면은 주조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납이 들어가면 잘 끊어집니다. 납이 들어가면 잘 끊어집니다. 이걸 절삭성 개선을 위해서 약 1% 납 첨가한 합금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니켈은 내식성이 우수한 금속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다음 물질 중 특히 침식하지 않고 잘 견디는 물질인 것은 니켈은 내식성이 우수하며
특히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9번 셀룰로스를 20 내지 30% 정도 포함하고 있어 용접중 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용접봉. 용접봉은 이렇게 E로 표시합니다. 자, 이거 뭐 어차피 여기에서 E4316, E4324, E4327 요 세 가지는 여기 해놨으니까 요걸 참고로 하고 정 궁금한 사람들은 또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가스를 가장 많이 함유하는 것은 E4311이다. 요걸 시간 나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60번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기로 두께 2mm 연광판의 용접에 적합한 가스 용접봉의 이론적인 지름은 가스 용접봉의 이론 지름 요거는 계산하기 쉽습니다. D 이퀄 2분의 T 플러스 1 T는 두께입니다. 2분의 2 플러스 1하니까 요거 2mm가 된다라는 거 요거 계산하는 거 쉬우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3페이지. 금속 내부 불연속, 내부 불연속이라는 내부 결함입니다. 금속 내부 불연속의 검출에 적합한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탐상시험 초음파 방사선 중성자 비파괴시험, 탐상이나 비파괴나 같은 말입니다. 요 세 가지가 대부분 내부 결함 탐상용이고 표면 결함만 탐상하는 것은 윗부분에 있죠. 침투 탐상시험, 자분 탐상시험, 와전류 탐상시험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2번 수세성 형광 침투에 A가 수세성이고 F가 형광 침투액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픈하고 근식현상제 D입니다. 요거는 가 FAD입니다. 3번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시험 FA와 습식현상제 사용할 때 시험 순서는 여기에서 보세요. 수세성 형광 침투 사용 때 물로 씻지요. 물로 씻을 때 우리가 건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뒤에 습식현상제를 썼습니다. 그러면 건조는 어떻게 해주냐면 현상하고 나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항상 침투는 전처리가 중요합니다. 전처리, 침투 처리, 그 다음에 세척 처리, 그 다음에 그렇죠. 세척 처리. 여기에 건조를 안 하고 현상을 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하고 관찰합니다. 자, 요걸 꼭 좀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 수세 처리는 침투 처리 후 실시합니다. 물로서 씻어냅니다. 표면이 좀 거칠거는 거. 이런 제품에서 습식 현상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상 처리 후 한 번만 건조 처리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또요, 기포 누설 비파괴 시험이 나오면 LT 특징에 대한 설명이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기포 누설 시험은 위치의 판별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경제적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 뭐 문제가 경제적인 건 있는데 안전성에 큰 문제가 많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닙니다. 그 기술의 숙련이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필요로 한다. 요것도 아니고 탐침이거나 탐촉자 같은 건데 탐침인 프로브나 탐직인 스니프가 꼭 필요하다. 요것도 아닙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정밀도 떨어지나 뭐냐면 누설 위치 판별이 빠르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자기 비파괴 검사법인데, 그래서 이 자기 비파괴 검사법도 동시에 해두면 좋은데 여기는 좀 더. 자, 코일법으로 요거 이제 하나씩 알아두세요. 자기 비파괴할 때 도움이 되겠지요. 코일법으로 자분 탐상 시험할 경우 요구되는 이제 전류 값을 구해야 됩니다. 단 요거는 그 검사품의 지름 있잖아요. D분의 그 길이 L로서 하는데 D분의 L이 3일 때는 A 곱하기 T, 요거는 반드시 A는 전류고 T는 이거 코일 감은 수를 말합니다. 탈의 수, 코일 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3분의 45,000 이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3분의 45,000은 어디서 나왔냐? 요거는 D분의 L이 3일 때는 요 공식을 쓰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45,000을 3으로 나누는데 3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여기 3은 뭐냐면 T분의 L이 3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A 곱하기 T는 15,000이죠. A는 뭐냐면 전류고 T는 가문수인데 가문수가 얼마 10회를 놨죠. 그래서 15,000을 다시 10으로 나누면 1500A가 됩니다. 1500A가 됩니다. 그럼 D분의 L이 요거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T는 이런 공식을 씁니다. 2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을 씁니다. 그 다음 D분의 L이 2보다 적을 때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걸 지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출력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요런 데는 잘 안 됩니다. 자, D분의 L이 3일 때는 A 곱하기 T 이퀄 3분의 45,000을 요 공식을 적용하고요. D분의 L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 곱하기 T는 2 플러스 D분의 L 35,000입니다. 이런 공식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합니다. 여기 적용하면 되는데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러는데 요거는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D분의 L이 2보다 적을 때는 이 코일법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일법 적용할 때는 그 시험편의 지름분의 길이가 2보다 작으면은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요 공식은 자기 비파기에도 많이 하지만 이게 지금 침투 비파기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이 좀 이용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체 표면에 방청류 도포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결과에도 영향 없는 비파기 검사 방사선 탐상 시험이라고 한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엔 또 설명까지 나와 있네요. 방사선 비파기 검사 시험체 표면에 방청류 도포되거나 용접 비드가 있어도 방사선을 비추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가 가능합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방청류나 페인트 묻어 있으면은 표면 결함 탐상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54번 방사선 탐상 검사와 초음파 탐상 검사를 비교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은혜합니다. 결함 형상 판별은 UT가 더 유리하다 했는데 사실 방사선이 더 유리합니다. 필름으로 찍으니까 그 모양이 비록 입체적은 아니지만 평면으로 잘 나타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요 문제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요즘은 초음파도 페이지드 어레이를 해가지고 결함 형상도 이렇게 판별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실용화는 많이 안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요 문제도 요런 가압원 같은 건 앞으로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함 위치 판정에는 UT가 더 유리하고요. 최적 결함 검출에는 부피죠. RT가 더 유리하고 결함 길이 판정에는 RT가 또 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초음파는 결함 위치 판정이라든지 깊이 이런 거는 초음파가 낫습니다. RT는 결함 형상, 최적 결함, 결함 길이 판정할 때는 UT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7번 누설시험에서 기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기체 분자량, 압력 차이, 기체 점도지, 기체 세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누설시험에서 기체 색상, 기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사선 탐상검사 시험으로 검출할 때 가장 곤란한 결함에 속하는 것은 조사는 방사선을 비추는 것 말합니다. 조사 방향에 수직인 또 깊이 차가 있는 것은 이게 균열은 곤란합니다. 방사선 필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깊이 차가 있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방사선법은 최적 결함, 기공, 조사 방향의 평행한 결함 필름상으로 검출하기 쉽다. 요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8번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펄스 반사법을 진짜 많이 이용합니다.
내부 조직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조직에 따라서 이거 뭐냐면 음향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불감대가 존재한다. 불감대라는 것은 초음파가 미치지 못하는 것. 이 불감대는 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바로 초음파를 보내는 앞부분, 제일 앞부분, 그 근거리 염장이라고 합니다. 근거리 염장 등에서는 이 불감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잘 검출이 곤란한데 이것을 불감대라고 합니다. 미세균열에 대한 감도는 우수합니다. 맞습니다. 자, 초음파 탐사 한번 봅시다. 내부 조직에 따른 음속이 다르고 임피던스가 달라서 이건 뭐 전기 같은 저항과 같습니다. 임피던스 달라 초음파 탐사할 때 많은 영향이 따릅니다. 근거리 염장, 앞부분에 바로 접촉한 부분이 근거리 염장이에요. 근거리 염장 등에서 불감대가 존재하고 미세균열에 대한 감도가 우수하며 RT 대비 인체 해갑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방사선 탐상 검사에서 투과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 침투 비파기할 때 대비 시험편, 표준 시험편과 같습니다. 식별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투과도계는 그 밑에 나오는데 개조계와 함께 사진, 명암도, 성세도, 식별도, 명암도, 성세도, 식별도를 확인합니다. 사진의 그 밑에 또 있죠. 상질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용접 부위에 이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필름을 갖다 대고 방사선을 찍습니다. 찍는데 이 이제 거리 계산이라든지 이제 숙련도라든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제 가령 예를 들어 투과대 개조계가 있는데 투과도계는 가령 철사로 된 거. 가는 것부터 7개 철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따고 얹어요. 얹고 찍었을 때, 자, 거기에 용접 시험편에 철사 모양이 다 나타났다. 그럼 요거는 잘 찍은 거예요. 그런데 결함이 없다. 이러면 진짜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찍었는데 철사가 하나도 안 나타났고 결함이 없다. 이거는 그 재료에 결함이 없다는 것보다는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왜? 투과도계가 하나도 안 나타났으니까. 그런 명암도, 섬세도, 식별도를 확인하고요. 사진의 상질을 결정합니다. 전자기 원리가 와전류입니다. ET, ECT입니다. 와전류 탐상시험을 그래서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고 ET, ECT라고 합니다. 내부 기공 결함 검출에 가장 적합한 비파경, 기공 같은 거는 초음파도 좀 힘듭니다. 방사선 투과시험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초음파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방사선이 가장 적합하다. 그 다음에 자본 탐상 시험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은 강자성체 아니면 시험 적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시험체 두께 방향 결함 높이와 형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결함 높이 같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초음파 아니면 자속은 가능한 한 결함면에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자속은 결함면과 수직이 돼야 잘 나타나고 그럼 자속하고 전류는 직각이니까 결함이 전기 방향하고는 평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깊은 결함, 불연속 부위 검출이 곤란합니다. 초음파랍니다. 시험체 두께 방향의 결함 높이는 초음파 탐상 시험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번 시간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